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KTV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페루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에이펙을 주재할 의장국 수반으로서 경주 에이펙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미국 정부 효율화부 수장에 임명된 머스크도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야 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방송 앵커가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그 파장과 영향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게 남미에서 다 열리거든요. 서울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윤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이 공군 1호기는 지금 페루의 리마, 수도 리마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스페인의 국영통신사입니다. 에페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루어진 그런 서면 인터뷰인데요. 먼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영통신 에페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그 에이펙 주최국이 우리나라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죠. 경주. 네, 경주. 네. 그래서 경주 에이펙을 좀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 국영통신과의 인터뷰는 아무래도 이 중남미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처음이기 때문에 소회도 있었을 것이고, 자, 이런 원래 이게 중남미가 스페인어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남미권에서 중남미권에서 열리게 되는데 중남미와의 관계는 아무래도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 외교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시하는 지역이어서 그동안 중남미와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는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중남미와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스페인 국영통신사 에페의 관심도 윤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 길에 되게 귀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지금 이제 민주당 행정부에서 공화당 행정부로 바뀌는 데다가 그냥 공화당 행정부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유지하겠다. 그리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입장을 스페인 국영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공화당 후보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연례 안보 회의 SCM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져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 대통령의 5박 8일 여정. 왜 이게 5박 8일이냐? 비행기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다. 3일 정도 되죠.
지금 우선 내년 입장국으로서 그 의장국으로서 입장을 천명한다라는 것은 우선 APEC과 G20 회의 기간 중에 일본 그리고 일본과의 이제 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시계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설 것이다. 이 점을 이제 그 천명을 하면서 지금 이게 APEC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전부 다자 외교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 외교를 구사하겠다라는 입장도 이제 강조할 예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지금 중남미, 그러니까 APEC이라든지 G20의 장을 통해서 좀 더 그 우리의 무역의 그 환경을 장을 확대한다라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할 예상입니다. 네. 그리고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년 1월 20일까지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얼마 전에 어렵지만 재선에 성공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도 페루 개최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15일 밤에서 16일 새벽에 이제 그 개최가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의 경우는 첫 참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미일 간의 그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협력의 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이 이른바 모색되지 불가역적인 않을까 네, 그렇게 협력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일이 이제 그 전에 기시다 총리와 한 거지만 이번에 좀 다져놔야 트럼프가 바꿀 때 바꾸더라도 못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미 간에 아주 그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했지만 전혀 새로운 상황과 시대가 이제 도래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네. 또 그 동맹 관리라든지 동북아에서 북한 문제라든지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될 가능성을 열고 있는 만큼 적어도 필요한 한미일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불가역적인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새 정상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직이 그것도 정당이 다른 대통령이 해놓은 일을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상하 양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할 것으로 보여서 과연 그 불가역적인 항목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앞으로 미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외에도 CEO 서밋 그리고 ABAC라는 위원회 참석을 통해 내년 경주 에이펙을 홍보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항상 같이 열리는 회의가 있는데요. 에이펙 CEO 서밋. 이 회의가 에이펙 회원국들의 기업인들이 모이는 회의인데요. 1996년부터 공식 행사로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회원국들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언론계 인사나 정부 인사, NGO 인사들까지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그런 큰 회의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 회의에서 작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CEO 서밋과 함께 같이 열리는 회의가 아박이라고 해서 ABAC, 아박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박. 기업인 자문위원회라는 그룹이 있는데 역시 1995년에 출범을 했는데 이 위원회는 기업인들이 CEO 정상들과 함께 같이 환담을 하면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설립이 됐는데 이 회의도 마찬가지로 21개 에이펙 회원국들이 3명씩 보내서 위원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에이펙 CEO 서밋이나 이런 아박 회의에서 내년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그런 취지랄지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참석자는 뭐 지금 자막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3명이 있다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자, 이 아박, ABAC입니다. 발음이 아박이네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 21개국의 정상 그리고 이 에이박 위원 60명 왜냐면 한 나라에서 3명이 뽑으니까는 6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자유 토론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디지털 혁신, 무탄소 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인 이슈로 자유 토론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요번에 이 에이펙에 참석해서는 바로 차기의 경주 에이펙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과 그 의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나라의 에이박 회원은 효성그룹 그리고 코롱의 부회장하고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가 이주환 대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회동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프 얘기가 계속 나오죠. 미국에서는 탐킴으로 불리는 김주영 선수, PGA에서 이미 한 3승한 아주 잘하는 선수죠. 골프 여제 박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인비 선수가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일정은 21일 날 브라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일정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이 회의 참석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그 회동을 위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21일 귀국 일정이 좀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이 예정이 된다면 지금 아마 골프 회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프 회동이 안 되면 역시 미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또 영어에 상당히 능통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주영 선수나 박인비 선수를 같이 대동할 그럴 것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기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굉장히 골프에 관심이 많은 인사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벌써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의 골프. 지금은 좀 줄었지만 트럼프와 같이 라운딩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이른바 킬러 드론이 12일 동해에 떠 있는 우리 독도함 위에서 이륙했습니다.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거죠. 네, 고정익 무인기인데요. 킬러 드론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비행을 350km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MQ-1C. 우리나라 최초고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의 시험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서해안 일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GPS 교란 작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맞불로서 지금 킬러 드론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북한 지도부에 상당히 엄중한 경고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드론 사실 북한이 굉장히 특히 지도부가 아주 두려워하는 드론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되고 작전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자 어떻습니까?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드론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무인기를 빨리 도입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시험 비행을 한 비행기는 미국의 제너럴 애토믹스사가 개발을 한 그레이 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진 무인기인데요. 이 고정익 무인기입니다. 날개가 저렇게 딱 고정돼 있죠? 날개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 날개가 돌아가는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서 상당히 소음이 적고 은밀하게 침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킬러 드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비행을 한 무인기는 이 그레이 이글 중에서도 이 짧은 거리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된 모하비라는 시험기가 이번에 시험 비행을 했는데요. 이 모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너럴 애토믹스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을 12기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공격용 무인기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무인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평양 지도부 타격용, 심지어 제거용인데 그렇습니다.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나 통합직 격탄을 싣고 가면 그렇죠. 그야말로 무슨 궁 하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괴멸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죠. 소음도 없이 조용하게 침투를 해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력을 가진 그런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고 있죠. 시험용인데 한 350km 작전 반경인데 평양 충분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무한대로 그냥 2,500km까지 25시간까지 비행을 할 수 있고 2,500km를 작전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독도 함유에서 띄웠다는데 국방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트럼프 당선인은 갖고 있는 골프장이 미국에만 12개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골프 클럽과 리조트를 많이 갖고 있죠.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부터 이 골프 외교를 아주 즐겼죠.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개발 기업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 골프 클럽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때 대통령을 하면서도 골프 외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국가 대사를 놔두고 골프를 쳐서 또 논란이 되기도 그랬죠. 한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소위 파워포인트로 김정은에게 설명을 하면서 니들이 개방을 해가지고 원산 백사장에 경마장, 골프장을 포함해가지고 대단지 그런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야 되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하면 골프 회동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고인이 됐지만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일기 당시에 5번이나 라운딩을 미국, 하면서 일본, 상당히 양쪽에서.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골프를 한 번 라운딩을 하면은 서너 시간은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부시 아들 부시하고 골프를 치고 또 카트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몰기도 했는데 그때는 외교를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 머무르긴 했었는데 소고기 파동으로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골프 외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골프 외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딜 메이킹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계산을 한 다음에 골프를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MB와 아들 부시 대통령의 골프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이 트럼프와의 골프 준비를 집중 조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등이 관련된 기사를 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롭게 골프채를 8년 만에 잡은 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골프에 대한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상당히 골프에 대해서 골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능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연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른 여러 주요국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이런 주요국의 정상들이 과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태를 좀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글들을 지금 삭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한마디로 골프 마니아, 우리 한자식 표현으로 골프 광인데요. 올해 US 오픈 메이저 대회입니다. 우승자인 브라이슨 디셈보, 필드 위의 대학 교수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모든 채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거리를 냅니다. 희한한 그런 플레이어죠. 디셈보가 골프 선수 중 유일하게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는데 디셈보의 SNS 영상 보겠습니다. Welcome back to Break 50. But that's the thing in golf, this is why the challenge is so interesting because you have to be perfect every single hole.
I mean, look at that. That was awesome right there. Let's go. Never a doubt.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 greatest rounds of golf ever played. 네, 트럼프와 디셈보가 같은 카트 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자, 이 개인 유튜브에까지 트럼프가 출연했죠? 그렇습니다. 브라이슨 데시햄보가 굉장히 괴물 장타로 유명한 골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로 아이언을 치는데 그렇죠. 장타가 나죠. 400야드씩 드라이버를 뭐 일반 아마추어 선수의 2배 정도의 거리를 보내는 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50타 깨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인을 불러서 두 명이 같이 골프를 하면서 50타를 깨는 그런 기록에 도전하는 내용을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을 해서 50타 깨기에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 플레이를 했는데 50타를 깨지는 못하고 딱 정확하게 50타를 깨서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혼자 디셈보 선수의 도움도 없이 2번 홀에서 버디를 하기도 하고 12번 홀에서는 이글까지도 하기도 해서 굉장히 수준급의 골프를 보여줘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일기의 골프 외교. 아까도 그 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아베 전 일본 총리와의 라운딩이 가장 화제가 됐었습니다. 5번이나 함께 미국, 일본 오가며 돌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당선 직후에는 아베가 금장 일제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들고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맨 먼저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골프는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뉴욕까지 찾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혼마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채 중에 하나 금장으로 된 골프채를 그걸 선물을 전부 했거든요. 순금 플레이팅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알려지기로는 거의 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얼마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일본 골프장에서 아베 당시 총리와 함께 골프 플레이를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베 총리가 친 공이 벙커에 빠졌는데 벙커에서 벙커샷을 하고 나서 벙커 위로 올라오는 중에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죠. 엉덩방아찌였죠. 그 장면이 전 외신에 상당히 화제가 된 사진으로 그렇게 실려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근데 물론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국익 우선주의가 아주 뼛속까지 DNA가 자리 잡은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해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해도 들어주지 않기로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베 총리가 당시에 미일 동맹을 굉장히 중시를 해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이 TPP에서 미국이 탈퇴를 해서 이 TPP가 거의 식물 협정화 돼서 상당히 일본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골프를 통한 외교, 개인 외교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와 골프의 역학. 자,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요즘 가장 바쁜 인물이 된 트럼프가 최근 장남의 딸, 즉 손녀 카이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네, 저 카트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는 게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모델인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17살짜리 딸이거든요. 트럼프의 손주 중 처음으로 정치 연설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Grandpa, you are such an inspiration, and I love you. The media makes my grandpa seem like a different person, but I know him for who he is. He's very caring and loving. He truly wants the best for this country, and he will fight every single day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네, 골프로 대학까지 가는데 성적은요. 지금 우리 고3이거든요. 공동 22위라니까 그닥 잘 치는 골프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손녀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할아버지와 손녀만의 이 골프 라운딩에 가족도 경호와도 아닌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골프도 안 친다는 일론 머스크라죠? 요번에 그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베팅을 한 거죠. 그런데 역시 투자자답게 아주 정확하게 정말 그 몰빵을 해가지고선 그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자기 가족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를 뭐 스타라고 칭하면서 소개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손녀딸 카이라는 손녀딸이 트럼프 주니어잖아요. 주니어의 딸이잖아요. 그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가깝게 뭐 골프를 친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그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안이 벙벙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각 그 구성원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들도 상당히 깊이 지금 그 국정에 관여를 할 것 같고요. 지난 일기 때는 딸 사위가 그렇게 관여를 했었는데 그렇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 사위는 지금 소외가 되고 장남이 그러다 보니까 장남의 딸까지 나서고 그 딸이 또 일론 머스크에게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그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고 있는 건 X, 트위터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 아들한테 X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X란 아들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이 딸 트럼프의 손녀와는 아무 관계가 아닌데 가족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대선 승리 직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촬영된 트럼프 가족 사진을 보면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안 보이는데 머스크가 그의 아들을 안고 등장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그 부인이 안 보이잖아요. 자, 저 사진입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가 사실은 대선 며칠을 앞두고 자신의 전기를 출판할 예정이었는데 그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요. 국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머스크가 뭐 지금 그 규제를 줄이는 그 부처의 공동으로 지금 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되는가 하면은 그 젤렌스키나 푸틴과의 통화에도 이 머스크가 배석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기억나십니까? 왜 그 휴전선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사위와 딸이 배석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문 앞에서 그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이방카와 쿠슈너가 네. 그 배석을 해갖고 참 그것도 참 그 우리 눈에는 낯설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 효율하고 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라는 천재라는 소리까지 듣고 또 엄청난 그 트럼프가 이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이에요. 얼마만큼 자신에게 투자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머스크를 상당히 빈번히 보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요번에 그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를 칠 때 이때 머스크도 동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미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머스크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골프 회동을 주요 외교 수단으로 삼았던 인물. 앞서 한번 잠깐 나왔던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200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카트에 태우고 골프를 함께 쳤는데 나중에는 어깨동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상당히 골프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2008년 말씀하신 대로 2008년 4월에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전용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를 같이 치기도 했는데 물론 이 골프를 친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당시에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경내를 둘러볼 때 골프 카트를 타고 둘러보고 그 골프 카트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몰았죠. 네. 그 사진이 외신에 보도가 돼서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골프를 통해서 두 정상이 이 친구 사이가 됐고 서슴없이 그냥 서로 친구로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천에 베어즈베스트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청라. 네. 예,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장에서 이틀 연속 같이 골프를 치기도 했고요. 이재용 회장 모습도 보이잖아요. 첫날에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같이 동석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 때 삼성이 그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또 상당히 우애가 돈독해져서 같이 골프에 동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골프를 치고 아들 부시 대통령 한국에 왔을 때 자기 전용 차 안 타고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이명박 대통령 차를 타는데 어깨 동무하고 같이 탔어요. 아, 골프가 저렇게 사람을 가깝게 정상 외교에 쓰일 수 있구나 예를 보여줬는데 윤 대통령의 골프 외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채영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 주요 자리들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죠. 화제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우리나라의 큰 관심거리인 안보 라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의 외교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오는 다양한 인선 그 전체적인 총괄하는 키워드는 충성심이고요. 그 분야에 일 잘하고 전문성 있고 무슨 경험이 많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트럼프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끝까지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약간 강경파라는 겁니다. 슈퍼 강경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인선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특히 앞서 말씀드린 충성심이 이번 이 인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기 때 막판에 좀 흔들리자 지지도 떨어지고 이제 재선 가능성이 약간 옅어지자 이제 측근들이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좀 떠나는 모습들이 보였죠. 이제 일종의 레임덕도 그때 좀 나타났고요. 그런 경험을 해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뽑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들은 이런 인선을 두고 어른의 축이 사라졌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 지금은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과의 교류를 공공연히 주장했던 보수 방송의 앵커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뭐 제가 지금 국방장관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국방장 됐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으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전직 이제 그 군 경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생겼죠? 나오겠습니다만. 네, 앵커입니다. 예, 주방위군 소령 출신이고 실제로 자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참전을 했었고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보훈부 장관 뭐 하마평에 올랐다가 그때 일부의 반대로 이제 물러나긴 했었는데 하여튼 일기 때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는 상당히 좀 깊은 관계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좀 폭스뉴스 패널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진행자 자리에 저게 이제 진행자 시절에 네. 트럼프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며칠 전에는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 출간식 때 또 트럼프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죠, 대선 후보죠. 같이 만나서 사진 찍고 한 그런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군 경력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군 국방계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소령 경력 가지고 또 앵커 경력 가지고 과연 미국의 국방장관 할 수 있겠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우려감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방송 앵커를 했니, 뭐 잘생겼니, 네. 군대 갔다 왔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김정은과 주한미군에 대해 이례적이고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던 인물이죠. 그렇죠. 그 44살밖에 안 먹었고요. 근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축에 빠졌다라는 게 지금 그 지명된 사람 보면 참 젊어요. 거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네. 포진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인식 김정은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을 가졌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오더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사실은 국방부하고 관련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대체로 예스맨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미국의 국익인가 트럼프의 이익인가를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목되는 젊은 국방장관입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 판문점과 DMZ를 다녀갔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아주 강력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 출신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들은 굉장히 강경해요. 근데 트럼프가 일기 때 북한에 대해서 보여줬던 방향은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환영을 하고 정말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는 인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그린 베레 출신의 하원 의원, 이 사람도 5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의원님. 너무 그 아니, 44세를 젊다고만 하시니까. 트럼프에 비하면 그렇죠, 지금 물론.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 일기 때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특히 그 6.25 참전 용사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라든지 또는 그 지금 북한이 그리고 북한을 돕는 나라들이 동아시아의 한반도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협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이제 딜메이킹을 하게 될 때 이 안보 보좌관이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전부 예스맨들이다, 충성파들이다. 그러니까 과거 발언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얘기지 했거든요. 그렇죠. 왈츠 보좌관도 그런 언급을 했네요. 예, 아주 굉장한 대중 강경파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지난해 9월에 이 미국은 국가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현재 미국의 특히 이제 해군 군사력이 지금 중국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한 걸 보면 중국은 매년 이지스 구축함 8척, 잠수함 3척, 호위함 3척 이렇게 적어도 11척 이상을 매년 좀 건조를 하는데 반면 미국은 이지스함 1척, 잠수함 1척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전투함은 지금 355척이나 되는데 미국의 지금 함정, 전투함은 300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고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이 조선업 상황을 생각하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왜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한 얘기를 했고 월츠 내정자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왜 한국 해양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지 그 이유를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바이든 정부, 아직은 바이든 정부잖아요. 결국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단호히 비판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런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즉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크루스크에 배치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크루스크라는 지역은 원래 러시아 영토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점령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로 이걸 허용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젤렌스키의 입장인데 과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이제 수용할지가 관심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중남미로 떠나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거의 이제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이 지금 파병한 것도 그렇고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왜 우리와 관련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도발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와 북한의
비인도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뭔가 족적을 만들어놔야 당장 한반도 유사시에 그들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러시아의 지금 그 싸움에 북한이 파병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요새 부쩍 많이 나오는 말 도전과 위기, 기회라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해칠지가 참 주목되는 상황이죠. 정부효율부라는 신설부처의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대선 유세 때 했던 발언, 이런 날을 예상했었나?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just MAGA. I'm dark, gothic MAGA. Well, the energy in this room is incredible. You're being taxed.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So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all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자막 보셨죠? 10월 27일이었어요. 그때 본인이 정부 효율부 얘기를 이미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의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고 머스크를 그때부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함께 이끌어라고 임명된 사람, 인도계 사업가 라마스와미입니다. 이름이 참 발음이 어렵죠. 자, 이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은 정부 예산 축소 작업, 절감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월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미국의 정부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가장 눈에 그 어떤 효과가 가장 눈에 빨리 보일 수 있는 이 부분부터 좀 손을 댈 거로 보이는데 2026년까지 머스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2년 남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머스크의 언급은 미국의 연방기관이 428개나 되는데 나는 이거 99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거의 때문에 300개 이상 날리겠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2024 회계연도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2025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작년 회계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6.9조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9,100조 원이나 되는 건데 이거에 2조 달러를 다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 30%가 좀 넘는 건데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까지 30%는 2년 사이에 줄어들 수 있겠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스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머스크의 힘이 좀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툭하면 공무원들의 파업, 태업 등으로 기능이 마비돼 왔습니다. 이게 뭐 연례 행사 같았죠. 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관료주의 타파를 선언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에도 공기업, 공공기관 많잖아요. 보면은 비효율, 그래서 관료주의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또 옥상옥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소위 뭐라 그러니까 레드테이프라 그럽니까? 법문 용례가 너무 많다. 그게 기업가의 눈으로 아마 훤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스크가 아마 칼을 대려고 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트럼프 옆에 둘째 며느리도 나서고 큰아들도 나서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족벌주의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뭐 난리 나죠, 지금. 날 텐데. 네. 뭐 탄핵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미국인의 그 이고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머스크가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그 효율부 거기 지금 수장이 2명이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냐고 꼬집었어요. 근데 이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소위 제약업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용이 2마리가 지금 머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자, 이 쌍두사가 과연 미국을 제대로 이끌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대입 수능이 지금 실시되고 있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에는 각각 10개가 넘는 대학에서 논술고사가 진행됩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각종 집회 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죠. 고맙습니다.